제43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상식.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준우승팀인 칼레 선수들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준우승 메달이 걸렸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기쁨은 없었다. 그들에게 은메달은 영광이 아니라 패배의 낙인이었다. 한지우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차가운 은메달의 무게를 느끼며 단상 가장 끝에 섰다. 그는 차라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이어서 우승팀 낭트 선수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축구연맹 회장이 낭트의 주장 미카엘 랑드로에게 프랑스컵 우승 트로피를 건넸다. 경기장은 낭트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터져 나오는 폭죽 소리로 가득 찼다. 랑드로 주장은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모두가 그가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는 우승의 클라이맥스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트로피를 든 채 단상을 가로질러 반대편 끝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향하는 곳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칼레의 주장 레지날 부케가 있었다. 경기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랑드로는 부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들린 우승 트로피를 그에게 내밀었다. 부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랑드로는 희미하게 웃으며 부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그를 우승 단상 가장 높은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는 부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지오는 제라르의 몸으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 트로피는 당신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랑드르는 승자의 아량으로 패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전사로서 자신들과 대등하게 싸운 또 다른 전사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지온의 눈앞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부케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패배의 분함, 상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믿을 수 없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랑드르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낭트의 주장과 칼레의 주장이 나란히 서서 우승 트로피의 양쪽 손잡이를 함께 잡았다. 제44화 존중이라는 이름의 승리. 한지우는 미카엘 제라르의 몸으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이자 우승팀의 주장인 미카엘 랑드르, 항구의 평범한 노동자이자 패배한 팀의 주장인 레지날 부케.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지금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함께 붙잡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랑드르의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은 함께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경기장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수만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 존중을 향한 찬사였다. 지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했던 교훈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트로피의 개수나 스코어보드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로부터 진심 어린 존중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칼레는 경기에서는 졌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영혼이 없어. 과거 그의 심장을 찔렀던 교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알 것 같았다. 영혼이란 승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패배하는 태도에 깃드는 것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깨끗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그 패배의 순간에조차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건축을, 인생을 승패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존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이다. 그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 지우는 자신과 제라르를 그리고 칼레와 자신의 방을 이어주던 기묘한 연결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8만 관중의 박수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들이 빛을 잃고 번져나갔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무대의 막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과 같은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이었다. 그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제라르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벅찬 감사의 목소리였다. 고맙다. 이 모든 순간에 함께해줘서. 그 목소리는 동료들을 향한 것이자 도시를 향한 것이었고 어쩌면 바다 건너 보이지 않는 동료 한지훈을 향한 것일지도 몰랐다. 제45화 마지막 주파수. 한지훈의 의식은 부드럽게 하강했다. 8만 관중의 박수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들이 빛을 잃고 번져나갔다. 그와 미카엘 제라르를 그리고 칼레와 그의 방을 이어주던 기묘한 연결이 마지막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조용히 해체되고 있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무대의 막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과 같은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이었다. 그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제라르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벅찬 감사의 목소리였다. 고맙다. 이 모든 순간에 함께해줘서. 그 목소리는 동료들을 향한 것이자 도시를 향한 것이었고 어쩌면 바다 건너 보이지 않는 동료 한지훈을 향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의 시야는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방 딱딱한 바닥 위에서 눈을 떴다. 뺨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슬픔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한 자의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켜져 있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파수 창이 주황색 불빛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법은 끝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도시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허전함을 느꼈다. 거대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배를 겪었고 그의 영혼은 가장 위대한 존중의 의미를 배웠다. 그의 시선은 방 벽에 붙어있는 자신의 도서관 설계도로 향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칼레의 여정에서 얻은 모든 영감과 깨달음이 담겨있는 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칼레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건축가 한지훈의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헬쑥하고 지쳐 보이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름을 찾아냈다. 차강일 교수님. 그에게 영혼이 없다는 편견을 내렸던,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노 교수였다.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제46화 세상으로 나가는 문. 한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한지훈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기억하고 말고. 한군, 오랜만이군. 무슨 일인가. 의외로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그는 거절의 말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내일 오후 내 연구실로 오게. 전화가 끊기고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해냈다. 가장 두려웠던 과거를 향해 스스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는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완성한 도서관 설계도를 깨끗하게 인쇄하고 그 설계도에 담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는 짧은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과시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으며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건축에 녹아들었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그의 글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조급함이 없었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산 그의 인생 첫 정장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결승전을 위해 준비한 단 한 벌의 유니폼이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자신의 모교로 향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캠퍼스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건물도 나무도 그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의 젊은 웃음소리도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신이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을 상처와 패배의 공간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이곳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건축학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익숙한 공간들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밤을 새워 모형을 만들던 설계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논하던 휴게실. 그 모든 공간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그는 복도 가장 끝에 있는 한 연구실 문 앞에 섰다. 문에는 낡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교수 차강일. 그는 설계도가 담긴 원통을 고쳐쥐었다.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이 뛰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스타드 드 프랑스의 선수 입장 터널에 서 있던 미카엘 제라르의 모습이 떠올랐다. 8만 관중의 함성 속에서도 자신의 동료들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던 그들의 뒷모습.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자신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자신의 과거가 기다리는 문 안으로 들어섰다. 제47화 영혼이라는 것. 한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교수실은 예전 기억 그대로였다. 사방의 벽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건축 모형과 설계 도면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다. 종이와 나무, 그리고 묵은 책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곳은 한 명의 건축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성의 성체였다. 창가 옆 책상에 차강일 교수가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심한 표정. 시간은 그에게만 비껴간 듯 그는 몇 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앉게. 교수는 지훈에게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는 뻣뻣한 동작으로 의자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얼굴이 많이 변했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교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그냥 지냈습니다. 지훈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지난 몇 년을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래, 자네답군. 교수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지훈을 실패자나 낙오자로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던 고집 센 학생으로 기억하는 듯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다는 게 뭔가? 교수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온 원통에서 설계도를 꺼냈다. 그리고 교수의 넓은 책상 위 복잡한 서류 더미들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그 위에 설계도를 펼쳤다. 차강일 교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도면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지훈을 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지훈이 그려낸 선과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연구실 안에는 교수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낸 설계도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 기술적인 지적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손가락이 도면의 한 부분을 천천히 가리켰다. 그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그는 기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설계했나? 그것은 기술이 아닌 철학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건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네는 이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교수는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지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여정을 건축의 언어로 번역하여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립된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 패배 속에서도 지켜야 할 존엄성, 그리고 사람 사이의 존중이라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칼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설명은 칼레의 여정 그 자체였다. 교수는 눈을 감고 그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다. 연구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지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한 심사의 순간이었다. 제48화 교수의 악수. 긴 침묵 끝에 차강일 교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설계도를 한 번, 그리고 한지온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지온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지난번 자네의 졸업 작품 말이야. 교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 아마 그 해 졸업생 중에 자네만큼 완벽한 도면을 그린 학생은 없었을 거야. 지호는 의외의 칭찬에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작품에 최저 점수를 줬네. 왜 그랬는지 아나? 영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작품은 텅 빈 궁전 같았지. 화려하고 완벽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없어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 자네는 사람을 위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걸세.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온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 교수는 다시 지온이 가져온 새로운 설계도를 가리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건 집 같군. 작고 여기저기 흠도 많고 어딘가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왠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떠들고 책을 읽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집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온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지온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군, 자네, 영문을 찾았군. 그 말을 끝으로 교수는 지온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온은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았다. 쭈뼛거리며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교수의 손을 맞잡았다. 늙은 건축가의 손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악수는 길고 길었던 그의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승자의 악수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승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마침내 인정받은 한 명의 건축가였다. 교수는 그에게 작은 건축 사무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넸다. 내 제자일세.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 같은 친구가 필요할 거야. 그는 이제 심판관이 아니라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다. 지호는 연구실을 나왔다. 그는 복도를 걸어 건물을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진짜 인생, 그 두 번째 경기를 알리는 휘슬이 그의 귓가에 맑고 청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